자, 373페이지 결산 문제부터 또 해보겠습니다. 55회 결산 문제, 마지막 문제죠. 수동 결산 및 자동 결산. 자, 자료 설명을 보면은 기말 현재 장기 차입금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이렇게 냈습니다. 자, 장기 차입금을 보여주는 것은요,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하라는 거예요. 유동성 대체 분계. 자, 유동부채로 대체될 건이 있으면 유동성 장기부채로 대체시켜라 하는 문제입니다. 자, 농협의 차입금 3,500만 원은 만기에 일시 상환할 건데 만기가 언제냐면은 내년 9월 1일입니다. 그러면 지금 결산일 시점 23년 12월 31일 시점에서 봤을 때 8개월 남았죠. 그러면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닌 거예요. 장기 차입금이 아니니까 요거는 대체 분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협은행의 차입금 1,000만 원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지금 만기가 25년 6월 30일인데 이것도 만기에 일시 상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23년 12월 31일 결산일 현재로 봤을 때 1년 6개월 남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장기 차입금으로 그대로 두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건 중에서 농협은행의 요 3,500만 원만 유동성 대체에 해당이 된다. 요 판단이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대체 분고는 수동분계 사항이에요. 요건 수동분계. 그래서 12월 31일자 일반 전표에다가 일단 입력을 합니다. 자, 자, 밑에 수행과제 보면은 수동결산 또는 자동결산 메뉴를 이용해서 결산을 완료해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번은 수동분계 사항이구나 라는 판단을 하시고 12월 31일 일반전표에다가 12월 31일 일반전표에 자, 부채를 감소시키려면 차변이죠. 차변의 장기 차입금이 감소돼야 되고 장기 차입금 293번이죠. 농협은행을 거래처 코드로 입력하고 농협은행을 거래처 코드로요. 농협은행 차입금이라고 있죠. 네, 입력하고 방향키로 쭉 가서 3,500만 원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대변. 부채 증가는 이제 대변인데 유동성 장기부채. 개정 과목이 유동성 장기부채입니다. 거래처 코드는 똑같은 거예요. 네, 98509. 같은 거래처입니다. 그리고 금액 똑같죠. 3,500만 원. 네, 유동성 대체 분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두 계정 과목 모두 거래처는 동일한 거래처로 해서 유동성 대체 분계를 해 주시면 된다. 이것이 1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기말상품 재고액 3,500만 원. 이거는 이제 자동결산 사항이에요. 매출 원가를 분계하려고 이걸 입력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서 요 날짜를 입력하라는 것이잖아요. 네,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수행과제 2번을 읽어보겠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재무상태표를 순서대로 조회하여 작성하시오.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조회 작성 시 저장된 데이터 불러오기에서 아니오를 선택하고 상단부의 점표 추가를 이용하여 손익 대체 분계를 수행할 것. 네, 지금 남은 게 이겁니다. 이제 남은 게 결산자료 입력에다가 기말상품 재고액 입력하고 점표 추가 한번 누르는 것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가가지고 요 날짜 입력하고 점표 추가 누르는데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가기 전에 먼저 손익계산서 먼저 작성하고 두 번째 가셔가지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순서를 어떻게 가느냐? 먼저 결산자료 입력에 가야 됩니다. 자,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메뉴 여기 있죠. 클릭하셔가지고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입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요. 지금 시험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형상사 연습할 때는 여기다 여러 가지를 입력하고 전표 추가 눌렀습니다만은 시험에서는 이렇게 한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러면 기말상품 재고액 하나만 입력하면 됩니다. 3500000 3,500만원 엔터. 그러면 여기 이제 매출원가가 수정이 되고요. 이 매출원가 분계가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위에서 전표 추가를 꼭 눌러줘야 됩니다. 자, 상단에 있는 요 전표 추가 눌러서 추가하시겠습니까? 하면은 예 클릭하고 확인하면 끝났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작업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제 공부하니까 가서 이제 보는 거예요. 무슨 전표 만들어졌는지. 시험 볼 때는 가서 볼 필요 없습니다. 자, 일반 전표에 가가지고 12월 31일자 얘 가서 조회 눌러보세요. 지금 우리 자동 결산 자료 입력에서 넘어온 전표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 넘어왔죠. 차변의 상품 매출원가 2억 20811009 대변의 상품 20811009 이걸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대체분계라고 합니다. 자동 결산에서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수행과제 2번에 손익계산서 먼저 조회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작성하시면 돼요. 네. 작성하시고 밑에 이제 당기순이익이 343, 946, 945 이렇게 나오는 거 보시고 이제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그 다음에 작성합니다. 전체 메뉴에 가가지고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네, 이렇게 불러오시겠습니까를 물어보면 아니요 하라고 되어 있죠. 아니요. 새로 작성하기 때문에 아니요를 하는 거예요. 네, 다시 작성해서 여기 당기순이익이 343, 946, 945만큼 그대로 전달이 되어 있죠. 여기에. 그리고 전기 2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 금액이 그대로 이 금액이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 두 개가 더해져서 차기로 2월 되는 겁니다. 요 금액이 이제 재무상태표에 2월 이익잉여금, 즉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4억 3천 14만 6천 945원이 되는 겁니다.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앞에 전표 입력이 좀 빠진 뭐 틀렸거나 틀린 부분이 있는 건데요. 네. 그냥 여기선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처분 예정일은 2024년 2월 23일 2024-0224 처분 확정일은 2023-0224 자, 지금 제 거하고 여러분 거에 당기순이익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험에서는 누구하고 맞춰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회하는 게 그냥 여러분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틀렸을 때 뒤에 평가 문제에 몇 점의 영향이 있는가도 한번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제 거 이거 맞나요? 제 거. 네, 앞에 이제 몇 사람이 맞는 거 보니까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 거하고 틀린 이유는 뭘까요? 앞에 우리 전표, 메인 매출 전표나 일반 전표 입력했잖아요. 거기에서 지금 서로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그 차이가 난 것은 실제 시험에서도 어쩔 수 없다 이겁니다. 예, 누구 옆 사람하고 비교해 보면서 시험 보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해서 자기가 이제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표 추가 꼭 눌러야 돼요. 위에서 전표 추가 누르고 확인 눌러주면 이것 또한 일반 전표 12월 31일자에 반영이 됩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몇 번씩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재무상태표를 줘야 돼요. 재무상태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12월 달로 작성을 했을 때 아무런 에러가 없으면 잘 됐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결산까지 끝나고 우리가 이제 62점짜리를 해결을 하면 돼요. 11번 문제부터 30번까지 이걸 쭉 해결하면 그게 이제 62점이 나오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서 틀린 부분이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감점이 나오는 거죠. 틀릴 수밖에 없죠. 예. 자, 한번 맞춰봅시다. 예. 그래서 단기순이익이 지금 틀렸던 분은 한번 자기 거 가지고 답을 찍어보세요. 그랬을 때 몇 점을 놓치는지 한번 판단도 해보시고, 저는 제 걸 가지고 이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사분기 동안에 발생한 판매관리비 현금 지출액이 얼마냐? 1월계표를 조회하라고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1월계표 아시죠? 1월계표 열어가지고 월계표로 저는 클릭을 합니다. 월만 입력하면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1 엔터 3 엔터 그러면 1월부터 3월이죠. 판매관리비의 현금 지출액을 물어봤으니까 판매관리비는 좀 아래로 내려가야 있습니다. 판매관리비 클릭하고 현금 지출액은 바로 요 숫자입니다. 현금 줄에 있는 거 78842,820. 네, 이렇게 딱 맞는 게 보기에 있어요. 네, 2번이 틀림없네요. 그래서 2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됩니다. 틀려요? 현금 맞아요? 네. 만약에 자기 거 판매관리비 현금 지출액 보니까 여기 보기에 없어요. 그러면 이제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다를 도리가 없습니다. 다음에 12번 1월계표를 조회하라. 7월 한 달 동안에 외상 매출금 증가한 금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월계표 지금 열어놓은 상태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앞에 월계표에서 여기를 7월부터 7월로 바꿔요. 7월부터 7월이면 7월 한 달이니까요. 외상 매출금은 이제 자산이니까 위에 있겠죠. 자, 외상 매출금의 증가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외상 매출금은 자산이다. 자산이면 차변은 증가,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고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예, 그 판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외상 매출금 증가된 게 얼마냐? 차변 금액이 증가된 것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23920,000을 답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23920,000. 예. 23920,000. 이거 틀렸으면 3점 놓치겠네요.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1월계표인데 이번에는 7월부터 9월이네요. 거기서 7월부터 9월로 바꾸고 상품 매출 금액이 얼마냐? 7월부터 9월의 상품 매출. 그러면 여기 지금 월계표니까 뒤에를 9월로 고치면 되죠. 그러면 7월부터 9월로 조회가 됐고 상품 매출은 자산부채 자본 그 밑에가 상품 매출 나와요. 네, 여기 있죠? 자, 매출은 대변에서 발생하는 거니까 이 금액이 되겠죠. 대변에 있는 개가 86220000. 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게 맞겠죠. 그래서 13번은 86220000을 답안에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보겠습니다. 1월계표 조회 접대비 7월부터 9월이니까 지금 현재 열려있는 그 화면이에요. 접대비 금액은 얼마냐? 7월부터 9월에 발생한 지금 열어놓은 겁니다. 접대비는 그 바로 밑에 판매관리비에 있죠. 그래서 답은 이거죠. 3175,000을 답으로 입력하면 돼요. 3175,000. 그 다음에 15번 보시면 합계잔액사항표를 조회하여서 3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의 잔액은 얼마냐? 그러면 이제 합계잔액사항표를 열면 됩니다.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합계잔액사항표를 딱 열어서 3월 말이니까 3월로 입력을 하셔야죠.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그 상단에 있어요. 외상매입금이군요. 네, 부채로. 예, 비유동부채로 가서 유동부채로 가서 외상매입금 대변이 잔액이죠. 외상매입금은 대변의 잔액 64
570000을 답으로 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번 보시면 지금 열려있는 합계잔액시산표 문제입니다. 7월 말 현재 선수금 잔액은 얼마입니까? 네, 여기를 7월로 바꾸면 되죠. 합계잔액시산표를 7월로 바꾸고 선수금은 부채이기 때문에 부채에 가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계정과목 분류를 잘 아시는 분은 이걸 찾는 게 빨리 찾아질 거고, 계정과목이 선수금이 자산인지 부채인지 모르면 왔다 갔다 찾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선수금이 유동부채인지 아는 사람은 유동부채 보고 바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수금은 7월 말로 잔액이 30만 원입니다. 30만 원 복사해서 붙여넣을 수 있네요. 다음에 17번은 거래처 원장에 가서 12월 말 현재 미지급금의 잔액이 없는 거래처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면은 거래처 원장을 전체 메뉴에 가서 엽니다. 거래처 원장을 열어가지고 12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앞에는 그냥 엔터로 지나갑니다. 뒤에 날짜만 12월로 입력하시고 1에서도 엔터 치면 말일이 입력이 됩니다. 자, 미지급금 계정 코드를 아시면 바로 입력하시고 모르시면 물음표 단추나 F2를 눌러서 미지급금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253이에요. 거래처 분류에서는 그냥 엔터를 계속 치는 거예요. 모든 거래처가 나오게 할 때 이렇게 하죠. 자, 잔액이 없는 거 잔액 다 있는데? 뭐야? 이거 하나씩 찾아보는데 답인 잔액 있고 CU 있고 삼성카드 있고 국민카드가 없네요. 국민카드는 아예 거래처 자체가 없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잔액이 없는 것은 4번이군요. 네, 그래서 4번을 마우스로 클릭해주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번은 현금 출납장 조회하라 그랬습니다. 1월 한 달 동안에 현금 출금액이 얼마냐. 네, 현금 출납장을 한번 볼까요? 현금 출납장 1월 한 달이니까 앞에는 그냥 엔터 치면 1월 1일, 뒤에서는 1월을 넣고 엔터 치면 1월 31일이 입력이 됩니다. 출금액이라는 것은 여기 출금란이 있잖아요. 출금란의 맨 밑에 월계를 보시면 되죠. 예, 맨 밑에 1월 한 달이니까 월계 19433-080 이걸 답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네요. 19433-080 다음은 19번이죠. 재무상태표 12월 말 선급비용의 잔액은 얼마냐. 재무상태표를 12월 달로 조회해서 선급비용은 자산이잖아요. 당좌자산 쪽에서 보면은 170130이네요. 네, 170130을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죠. 그 다음에 20번은 재무상태표 12월 말 비유동 부채의 금액은 얼마냐. 네, 비유동 부채 밑으로 내려가서 비유동 부채 여기죠. 네, 1000만원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번 12월 말 이익잉여금 2월 이익잉여금의 잔액은 얼마냐. 네, 밑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2월 이익잉여금입니다.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430146 1번이 답이네요. 1번을 마우스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손익계산서 1월부터 8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전기 대비 증감 내역이 옳지 않은 것은, 자, 1월부터 8월에 발생한 판매비와 관리비의 전기 대비 증감 내역이 옳지 않은 것은,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8월 달로 조회합니다. 손익계산서를 8월 달로 조회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판매관리비 쪽으로 내려와서 세금과 공과금 51만 원인데 주로 이 차이를 계산기로 또 계산해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계산기에다가 410만 원 계산기 들고 빼기 51만 원 해봐야 되겠네요. 359만 원 감소했다. 이건 맞고요. 광고 선전비 552만 7,060원이 증가했다. 전기에는 없었으니까 맞고, 수수료 비용, 판매관리비의 수수료 비용 그 위에 있죠? 200만 원이 증가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네요. 1, 2, 3번이 다 맞았으니까 4번 틀린 거 당연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다음에 23번 손익계산서 당기에 발생한 상품 매출원가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손익계산서를 12월 달로 조회해야 돼요. 그래야 당기께 다 나오죠. 상품 매출원가 여기 있습니다.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208, 120, 000. 그 다음에 24번 영수증 수취명세서. 영수증 수취명세서 어디 있는지 알죠? 딱 열어가지고 1번이면 여기 이 탭입니다. 1번 탭.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의 금액은 얼마냐? 12번 명세서 제출 대상 금액이 여기 있어요. 이걸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75만 원. 세 건에 75만 원이죠. 그 다음에 25번 부가가치세 신고서 조회 2기 예정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열어가지고 2기 예정이니까 7월부터 9월이 되겠죠. 7월부터 9월 이렇게 엔터 해가지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 14번 난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고정 수치 42번 난에 공급가액이 얼마냐. 자, 14번에 있는 여기 그 세액란을 더블 클릭을 해가지고 여기 42번을 물어봤어요. 42번. 42번의 공급가액은 150만원. 신용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한 거를 말하는 거예요. 150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신용카드로 공기청정기 샀잖아요. 그게 150만원이었어요. 그걸 빼먹었으면 이게 안 나오겠죠. 그래서 150만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2기 예정 부가가치세 신고서죠.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얼마냐. 환급세액이면 마이너스로 해라. 마이너스 맞네요. 여기 이 숫자를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됩니다. 마이너스 1313000. 이거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죠. 마이너스 1313000. 그 다음에 27번 세금기산서 합계표 조회네요. 자, 전체 메뉴에 가서 세금기산서 합계표 2기 예정. 2기 예정이면은 7월부터 9월이라는 걸 여러분 알아야죠. 7월부터 9월. 매입세금계산서 전자유형의 매수는, 자, 매입세금계산서라면은 요 밑에가 매입세금계산서, 전자 매수는 16을 답으로 입력해야죠. 다음에 28번 3월 애적금 현황 조회. 자, 애적금 현황에 가셔가지고 애적금 현황 자금관리에 있는 장부입니다. 3월 말 그러면 3월 엔터
은행별 보통예금의 잔액으로 오른 것은 자 하나은행 없는데 국민은행 보통이 306750 틀렸고 기업은행 39 기업은행 맞았네요. 394000000 그래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으니까 기업은행 3번을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드럼 현황 조회 이것도 자금 관리에 있는 장부이죠. 그래서 전체 메뉴에 가서 자금 관리에 있는 바드럼 현황 만기일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해당하는 바드럼의 보유금액 그러면 만기일을 별해서 예, 만기일 여기 선택하고 2023 1월 1일 또 2023 3월 31일 거래처에서는 그냥 엔터 네, 그래서 만기일로 이렇게 기간을 입력해 주면 되죠. 그래서 보유금액 1210만원 보유금액 1210만원 다음에 지급어음 현황 조회 네, 지급어음 현황을 열으셔가지고 3월에 만기일이 도래하는 지급어음의 거래처 코드를 입력하시오. 자 만기일별 3월 2023년 1월 아니요 3월이니까 3월 1일부터 2023년 3월 말일 이렇게 넣고 엔터를 계속 쳐요. 그러면 3월에 만기일인 것이 여기 3월 30일 만기인 게 하나 있죠. 800만원 800만원을 복사가 안 되겠죠. 이거는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800만원이라고 답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래처 코드군요. 예, 여기 이거 07117이네요. 지급어음의 거래처 코드 물어봤네요. 네, 07117. 저는 금액을 복사할 뻔했어요. 문제를 잘 읽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 보는 날에는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지급어음 금액 당연히 금액 물어보겠지 하고 금액을 갖다 떡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험 보기 전에는 저는 그 전날 무리하지 마시느라고 제가 부탁을 드리거든요. 밤새워 공부하는 건 좀 안 됩니다. 왜냐면 그 다음날 졸려서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정신이 맑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보는 날 전에는 가볍게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 그 전날. 그리고 공부를 할 바에는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시간을 낼 수 있으면 그렇게 공부하다가 시험에 임하는 게 좋고요. 밤을 절대 잠을 안 자가면서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지금 저희 반 중에 오후에 공부하시는 분들이 내일 시험이거든요. 내일 AT 시험 보는 날이에요. 제가 어제 부탁을 했습니다. 오늘 내일은 오늘은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래야 좀 아는 실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됐어요. 어디 단기순위 틀리신 분은 어디 많이 틀렸나요? 3-4개 정도만 틀렸어요? 예. 그러면 이제 그러면 3-4개 중에 한 4개라고 보고 3점짜리 2개, 4점짜리 2개면은 한 14점. 62점 중에서 한 14점이 전표 입력 잘못해가지고 이제 틀려지는 부분이니까 전표 입력을 많이 잘못했다. 그러면 많이 더 오류가 많이 날 거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볼 때는 내가 입력한 것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를 비교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입력한 걸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맞아가지고 70점이 나오면 합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62점 중에서 한 20점이 틀렸다고 봐요. 20점. 그러면 62점에서 20점 빼면은 42점이잖아요. 그렇죠? 자, 42점. 62점에서 20점 몽창 틀렸어요. 자, 뒤에 이거 두 개 맞았어요. 뒤에 두 개는 엄청 쉬운 거니까. 그럼 몇 점이에요? 50점 맞았죠? 자, 실무에서 그러면 50점 맞았어요. 그러면 이론에서 몇 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20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자, 이론이 10문제란 말이에요. 10문제. 이론이 10문제. 그러면 7개 맞추면 21점이 돼요. 21점. 37은 21. 그래서 이론을 많이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실무에서 그 전날 뭐 이렇게 잠을 못 잤든지 뭐 남자들 가서 뭐 술을 먹었든지 해가지고 전표가 막 그냥 제대로 내가 못 봐가지고 막 실수를 많이 했어요. 실수를 많이 해도 62점 중에서 일단 기본적인 실력이 있으면 기본은 다 잘할 거고 실수 많이 했다. 그럼 20점, 20점이면 많이 깎인 거예요. 62점에서 20점이 날아갔으면은 실수를 많이 한 거에 속합니다. 그래도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어도 이론에서만 7개 맞았다. 그러면 합격이 나온다 이거죠. 뒤에 두 개는 맞았다고 가정해야 되고. 되게 쉬우니까 뒤에 두 개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문제를 54회하고 55회를 해봤잖아요. 이제 감이 오시죠? 요 정도가 되니까 여러분이 지금 풀이를 하면서 내가 지금 어느 수준까지는 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시고 56회의 이론평가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6회의 이론평가 문제. 자, 1번 문제 보실까요?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어요. 우리가 그 전표 입력하면서 제가 계속 손익에 영향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그 손익계산서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손익계산서 손익에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한 겁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 동안 기업 실체의 경영 성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손익계산서가 뭐예요? 이익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그 이익이 바로 기업의 경영 성과입니다. 그리고 이익은 언제예요? 기간이에요.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라는 기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손익계산서의 기간을 말하는 것이죠. 1번 틀림없이 맞습니다. 2번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과 수익 창출 능력 등의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된다. 그렇죠. 이익이 나는 회사는 미래에, 즉 내년에, 올해 이익이 많이 났어요. 그러면 내년에 현금 사정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수익 창출 능력, 거기 이익 자체가 수익 창출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기부터 단기까지 계속 이익을 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익을 낼 것이다 라는 걸 예측할 수 있다. 맞았습니다. 2번도. 자, 3번 보세요. 판매비와 관리비는 상품이나 용역 등의 판매 활동과 기업의 관리 활동 등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업 비용을 포함한다. 맞죠? 우리가 매출 원가는 별도로 매출 원가로 보잖아요. 비용이지만 매출 원가는 판매 관리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를 제외한 판매와 관리 활동에
발생된 비용이 바로 판매비와 관리비예요. 그게 영업비용이고. 3번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4번이 틀렸겠어요. 수익과 비용은 각각 순액으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순액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수익에서 비용을 빼가지고 보고한다 이거예요. 예, 그러지 않습니다. 수익, 비용을 전부 총액으로 기록하면서 빼가지고 보고하는 것도 같이 보고하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액으로 보고한다는 의미는 매출액하고 매출원가를 보고하지 않고 그냥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보고한다는 거예요. 매출 총이익이 얼마입니다. 얼마 팔았는데 이건 안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수익하고 비용을 이 얘기 안 하고 매출 총이익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그렇게 보고하면.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비용은 총액으로 보고한다. 4번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3년 10월 상품 재고장이다. 주식회사 한공이 재고자산의 평가 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할 경우에 10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인가? 네, 이거 우리 유형별 연습 문제에서 많이 해본 것 같아요. 이론 풀 때. 자, 매출 체크하시고 이 매출을 선입선출법으로 정리하고 남은 것을 금액을 계산하면 그게 재고자산이에요. 자, 매출이 250개니까 월초재고 150개는 선입선출이니까 먼저 없어지고 즉 판매되고 그 다음에 100개는 11일 날 거에서 판매가 일어난 거예요. 100개가. 그러니까 요 11일 날 거는 이제 200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1,400원짜리 200개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10월 29일 거는 200개가 전부 다 1,300원짜리니까 계산하시고 이 두 개 금액을 더하면 그게 재고 자산이다. 계산기 가지고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얼마 나온 거예요? 1,400 곱하기 200개 28만 원하고 28만 원에 그 밑에 거는 26만 원이겠네요. 52만 원이죠. 26만 원, 28만 원, 54만 원. 네. 2번이죠. 어렵지 않죠? 여기가 28만 원 나오고요. 여기가 26만 원 나옵니다. 이 두 개를 더하면 돼요. 2번이 되겠고 다음에 3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단기 매매 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단기 매매 증권 1번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 실현을 목적으로 취득하며 시장성 유무와는 무관하다. 네, 단기 매매 증권은 단기 매매 차익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거 맞죠? 그런데 시장성 유무와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시장성이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으로 분류를 하려면은 그 주식이 팔고 싶을 때 팔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래를 언제든지 할 수 있어야 그게 단기 매매 증권이 될 수가 있어요. 시장성을 그걸 뭐라 그러냐면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단기 매매 증권을 할 때 뭐 상장법인 주식회사 삼성전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거든요. 상장법인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열리고 있는 뭐 코스닥이라든가 코스피에 지금 공개되어 있는 그 주식이라는 거예요. 공개된 법인. 그런 이유를 이렇게 대잖아요. 상장된 법인이다. 그 상장된 법인의 주식은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답이 1번이에요. 틀렸어요. 2, 3, 4 보세요.
단기 매매증권의 취득과 관련된 부대 비용은 단기 비용으로,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죠. 2번 맞았죠? 3번. 단기 매매증권은 기말의 공정가치로 평가하죠. 네, 평가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인식하죠. 네,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반영하고, 평가 손익 중에서 단기 손익에 반영 안 하는 게 있는데 기억나시나요? 단기 매매증권과 굉장히 비슷한 유가증권 평가 손익이 있는데, 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 손익이 아니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라는 자본이에요. 네,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계산서로 가지만, 아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매매증권의 평가 손익은 단기의 손익으로 가지만,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손익은 손익사항이 아니고, 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하는 자본이란 말이에요. 자본. 그것도 함께 알아두세요. 자, 2, 3, 4는 맞았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는 무슨 문제인가요? 재무상태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재무상태표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차변이 전부 자산이고 대변이 보니까 부채와 자본이죠. 예, T 계정으로 약식으로 그리면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런 개념으로 그린 거예요. 자, 1번. 유동자산이 75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유동자산이 어디까지냐면은, 예, 상품까지예요. 재고자산까지가 유동자산이죠. 여러분,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걸 다 더해보니까 75만 원이 넘죠? 115만 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에요. 옳지 않은 건 1번. 115만 원입니다. 그러면 2번 투자자산은 맞았다는 얘기죠? 네, 투자자산은 거기 투자 부동산만 투자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비유동 부채는 120이다. 그럼 오른쪽에 대변 쪽에 와서 비유동 부채가 거기 뭐뭐가 비유동 부채일까요? 네, 장기 차입금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 두 개가 비유동 부채죠. 그 다음에 4번에 자본은 25만 원이다. 자본이라는 것은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이 두 개가 있네요. 그 두 개 더하면 25만 원 맞네요. 그래서 개정과목 분류를 알면 이거 맞출 수 있는 문제. 1번이 틀렸다. 다음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의 비용 개정 과목에 관한 설명이다. 가완화에 해당하는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자, 매출채권의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개정 과목. 너무 쉽죠? 예, 대손 삼각비죠. 대손 삼각비.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의 대손에 대비하여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 반영하는 비용 개정 과목. 예, 기타의 대손 삼각비. 얼마 전에 우리가 이거 여기서 연습한 것 같아요. 2번이 답입니다. 다음에 6번.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기계장치 관련 자료입니다. 6월 30일에 기록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인가요? 자,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구하려면 무엇 빼기 무엇을 해야 되거든요. 예.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자, 무엇에서 무엇을 빼야 할까요?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무엇에서 무엇을 빼서 구하는가? 네. 강지은님, 무엇에서 무엇을 빼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네, 꼭 알아야 됩니다. 처분 금액에서 장부 금액을 빼야 됩니다. 네. 유형자산을 처분해가지고 손익이 어떻게 되느냐, 즉 이익이냐 손실이냐 이걸 따져보려면은 처분 금액 일단 알아야 돼요. 얼마에 처분했느냐. 그 다음에 장부 금액이 얼마냐 이걸 빼야 됩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이익이고 모자라면 손실 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처분 금액은 딱 알려줍니다. 이렇게 230만 원에 처분했다. 그래서 처분 금액은 그냥 문제만 읽으면 알 수 있는 거예요. 230만 원에.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이라는 건 여러분 알다시피 재무상태표를 보게 되면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뭐예요? 여기 이제 유형자산 같은 거 보면은 만약에 차량 운반구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장부 금액이 이거죠? 장부 금액은 이 차량의 취득 금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야 장부 금액인 거예요. 네. 이걸 이제 우리가 장부 금액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장부 금액의 정체는 취득 금액에서 감루를 빼야 장부 금액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취득 금액은 문제에서 항상 알려줍니다. 자, 이 기계는 500만 원에 취득했다는 거예요. 500만 원에. 자, 그런데 작년 12월 31일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200이랍니다. 그러면 작년까지는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었네요. 네. 그런데 올 초에 파는 게 아니라 올해 6월 달에 팔았어요. 6월 30일 날. 그런데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하는데 월할로 상각을 한대요. 월할 상각.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작년 말에 감가상각 누계액은 200만 원이지만 이걸 처분한 달은 6월 30일 날, 올해 6월 30일 날 처분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6개월이 경과했죠. 6개월치 감가상각도 해서 장부금액 계산해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용 연수가 5년이고 잔존가치가 없는 500만 원에 취득한 자산의 1년 감가상각비는 얼마겠어요? 네, 100만 원이죠. 그러면 6개월치는 얼마겠어요? 50만 원인 겁니다. 따라서 금방 계산이 나옵니다. 250이 되는 거예요. 이 감루가. 그러면 취득원가가 500이고 감루가 250이다. 그러면 장부금액이 딱 계산이 나오죠. 250만 원. 취득금액이 500만 원이고 감가상각 누계액을 지금 6개월치 더 계산해서 더해주니까 250이 된 거예요. 그러면 250을 500에서 250 빼면 250이 장부금액. 따라서 장부금액이 250인데 이걸 처분은 230에 했으니까 싸게 처분했단 말이에요. 20만 원 손해봤어요. 그래서 답을 20만 원 손실을 찾으시면 됩니다.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20만 원 났다. 1번이 답이거든요. 네, 6번과 같은 문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주 나와요. 이 문제도.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 손익 계산하려면은 이렇게 접근하셔야 돼요. 우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을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처분 금액을 알아가지고 거기에서 장부 금액을 빼야 된다. 근데 문제에서 처분 금액은 언제나 알 수가 있어요. 계산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알아요. 그러면 이제 장부 금액은 계산을 해야 돼. 장부 금액에서도 취득 금액은 알려줘요. 그럼 뭐를 계산해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해야죠. 감가상각 누계액을 계산하려면은 감가상각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그래가지고 이 방법에 의해서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식으로. 다음에 7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예, 이거 저기 앞에서 55회 할 때도 우리 보험료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그 문제예요. 아까 질문도 하셨고 그랬죠. 네, 이런 문제 참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 수익과 비용의 이 이연과 예상에 관한 문제는 잘
이해를 해 두어야만이 여러분이 제대로 점수를 맞을 수 있다고 그랬죠.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자, 다음은 주식회사 한공의 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기말에 주식회사 한공이 수행할 결산정리 분계로 옳은 것은 보험료는 월할로 계산한다. 자, 10월 1일 날 보험 계약을 하고 1년분 보험료 120만원.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이면 아주 계산이 편해요. 월 10만원이라서. 1년분 보험료 120만원을 지급하고 보험료 지급 시점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했다. 비용 처리했네요. 차변의 보험료 비용 처리했죠. 그러면 기말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미경과분을 자산 처리해야죠. 비용 처리했으면 기말에는 미경과 기간 보험료를 자산 처리해주고, 반대로 선급 비용으로 자산 처리했으면 경과된 기간의 보험료를 계산해가지고 비용 처리하고, 그거예요. 지금은 자산 처리해야 돼, 기말에는. 그러면 미경과 기간이 몇 달이냐? 자,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몇 월 달까지겠어요? 9월 말까지죠. 기간을 써보면 여러분 미경과가 그냥 나옵니다. 몇 달이에요? 9달. 네, 내년 9월 30일이니까 9달. 그러면 월 10만원이니까 90만원이죠. 네, 그래서 90만원을 자산으로 잡는 분계를 찾으면 답은 차변의 선급비용. 선급비용이 여러분 자산이란 말이에요. 네, 선급비용 자산입니다. 비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차변의 선급비용 자산 증가, 대변의 보험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기의 보험료는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결산 수정 분계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산 분계 후, 결산 후에 당기의 보험료는 얼마가 일까요? 라고 한다면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네, 30만 원입니다. 그래야죠. 30만 원. 네, 이유는 아시겠죠? 10월 1일 날은 120만 원을 보험료로 했어요. 근데 결산 때 90만 원 보험료 취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익계산서로 가는 보험료는 30만 원만 당기로 반영이 되고, 나머지 90만 원은 선급비용으로 가지고 가가지고 24년도에 보험료로 반영할 거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은 8번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이제 8번부터는 세 문제가 부가가치세 이론이네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 등록에 대하여 잘못 설명하는 사람. 우리 사업자 등록에 대해서 여러분 몇 가지만 공부했는데 뭐 복잡한 게 없었죠?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없을까요? 있어요. 이천시청도 사업자 등록번호 있습니다. 과세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신고를 해야 돼요. 이천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이 부동산 임대 사업이 뭐가 있어요? 주차장 사업. 이거 과세 사업이에요. 과세 사업. 시에서 직접 하기가 힘드니까 공단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하잖아요. 그 시설관리공단이 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합니다. 다음에 일시적 우발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사업자 등록 의무가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잘못 설명한 사람을 찾으라고 그랬으니까 답은 현지가 되겠습니다. 답은 현지. 자, 2번이 뭐냐면 두 번째 미수는 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요, 사업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법상. 그러니까 일시적 우발적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제 내일 모레 이제 도자기 축제 있잖아요.
도자기 축제 기간에 만약에 어느 단체에서 축제장에서 뭘 팔았어요. 예, 무슨 과자를 팔았다든지 뭔가를 기념품을 팔았다든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영업을 안 해요. 그건 사업자가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폐업으로 보지 않고 사업자 등록의 정정사유로 보는 거야. 맞습니다. 예, 우리가 사망을 하고 상속자가 사업을 이어서 할 때는 그건 폐업이 아닙니다. 대표자 변경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직권 등록을 할 수 있어. 그렇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 직권 등록도 할 수 있고요. 또 사업자 등록을 해놓고 사실상 사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그 폐기를 해야 되거든요. 사업자 등록증을 직권으로 폐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본주도 맞았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다음에 9번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거. 네, 앞에서 몇 회 문제인가서 거기서도 공급 시기 문제가 나왔죠. 여러분 재화의 공급 시기는요. 보통이 일반적인 게 재화를 인도하는 때고 용역의 공급 시기는 영물을 완료하는 시점이 공급 시기예요. 자, 현금 판매, 재화를 인도하는 때 맞고 외상 판매, 이거 틀렸다 이거죠. 답이 2번입니다. 외상이든 현금이든 재화를 인도하는 시점을 공급 시기로 보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외상 판매했다고 해서 3월 달에 외상 판매했으니까 4월 달에 부가세 신고 안 한다. 안 됩니다. 예, 외상 판매했더라도 그거의 매출세액을 4월 달에 납부해야 돼요. 그건 왜 그러냐? 공급 시기를 재화를 인도되는 시점으로 보기 때문에 돈을 받았느냐 안 받느냐로 판단하지 않아요. 2번이 틀렸고 3번 장기 할부 판매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때 좀 특별한 거니까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고 내국 물품 국외 반출은 수출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맞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문제예요. 다음에 10번 문제. 다음 자료를 토대로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공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 상품 운반용 트럭을 구입해서 매입세액이 발생했어요. 이건 승용차 아니니까요. 받을 수 있습니다. 본사 건물의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제 풀어본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안 그러세요? 다른 반에서 풀어봤나 이걸? 네, 그러면 지난 회차 때 낸 걸 똑같이 냈네요, 이번에도.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숫자가 지금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래처 접대와 관련된 매입세. 이건 안 되죠. 그래서 900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기출문제 같은 거를 샅샅이 많이 풀어보시거나 그러면은요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이론에서.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